많았습니다. 물론 가정 내 불화도 원인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 모두 외출을 나가신 뒤에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짖지 않는 아이가 정말 심하게 짖었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말이죠. 얘가 왜 이러지? 하며 다락방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닫혀 있었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겁니다. 괜스레 섬뜩해져서 재빨리 다락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걔가 짖는 방향이 다락방 쪽에서 주방 쪽으로, 주방 쪽에서 TV 쪽으로, TV 쪽에서 소파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걔가 짖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걔는 제 머리 위를 보고 짖었습니다. 습사기님 어서오세요. 근데 가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짖는다는 그런 게 막 귀신을 보고 짖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던데. 고양이 소리. 그건 그냥 미신이래요. 네, 그렇대요. 그렇다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방송 할 때 쟤를 뭐 얻다가 방에다 갖다 놓는다던가 문을 닫아 놓는다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데 솔직히 좀 죄송하긴 하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고양이 입장에선 그러면 더 울잖아요. 몰랐어서 놀랐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좀 죄송하죠. 갑자기 새벽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되게 좀 그럴 것 같아. 그게 사람이어도 무서울 것 같고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도 무서울 것 같고 더울 것 같아요. 그쵸, 더울죠.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이에요. 느낌이 좋아서 안심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4회부터인가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똑 하는 소리요. 현관문에 힘을 전혀 주지 않은 채로 노크를 하는 듯 너무나도 작은 똑똑똑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어요.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하루는 확인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시카를 하나 꺼내둔 뒤에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였고 인기척척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어요.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똑똑이라기보단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콩콩콩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서 이상한 말에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양이 소리가 더 무서워. 역시 양이 소리가 무서운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아휴, 얘를 어떻게 하나. 그지? 조용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방 가서 놀고 있어. 중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엔 나이가 좀 있어요. 여자애고. 그 무엇보다 부모님이 중성화 시키는 걸 반대하세요. 아, 안심하세요. 병원이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내인 여자인데? 지금 할 얘기는 주인공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밖을 쳐다보는 게 습관이래요. 근데 나 약간 이거를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나? 밖에 쳐다보는 거? 나는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로 양이 더 키우세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얘도 어쩌다가 키운 거라서 더 원하진 않으세요. 저도 가끔 밖에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밤에는 안 그러고. 난 전봇대? 안녕하세요. 나는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나 생각이 많을 때 습관이 하나 있어. 우리 집은 상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내 취미였거든. 길에는 가로등이 점점 이어지면서 스포트라이트처럼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광경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취미지. 당연히 내 성격은 굉장히 소심했어. 집 2층에서 밖을 살피는 모습을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친 뒤에 그 틈새로 내다보곤 했으니까. 물론 내 그림자조차 들키지 않도록 내 방의 불도 모두 끈 채로.
객관적으로 써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광경이네. 그날도 역시 나는 평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문득 전봇대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 여자는 내게 옆모습을 보이며 전봇대에 뭔가 글을 쓰고 있더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쌍안경을 꺼내서 봤어. 하지만 도저히 여자가 뭘 쓰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문득 여자의 얼굴로 방향을 돌렸다가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눈이 마주쳤지. 전봇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고 나는 커튼의 그늘에 숨어 있어서 밖에서 날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어. 당황했지만 나는 여자가 나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 시선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우연히 여자가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바로 그 여자는 양손을 둥글게 말아 눈앞에 가져다 댔어.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쌍안경처럼. 입으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다 보인다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뭐야, 왜 자꾸 노래방. 저는 노래방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별풍선 쏘면은 리액션으로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추억이다. 많이 가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 가는 건데, 가면 올해는 안 있고 그냥 코인 노래방에서 한 4,000원? 그 정도 쓰고 와요. 근데 반반씩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워낙 노래방 좋아해서. 근데 노래방도 생각해보면 얽히는 괴담이 되게 많아요. 그 노래방 막 화재 사건? 이런 것도 많고, 막 귀신 나온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쵸, 지하 노래방에서 막 불났다는 이야기 많죠. 고양이 뭐야? 저희 방송은 항상 고양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노래방. 옛날엔 노래방에 그 특유의 약간 지하에 있잖아요, 대부분. 요새는 막 지상에 있는 것도 많지만 보통은 막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막 분위기도 음침하고. 아무튼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스테이지도 따로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였던 노래방입니다.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있던 사이라 언니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루는 언니를 따라 그 노래방에 갔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라 종업원 몇 분만 계셨고 열심히 이쪽 저쪽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래서 물어물어서 갔더니 빌딩 안에서 화장실을 같이 쓰더라고요.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한쪽 벽면 전체로 거울이더라고요. 근데 맨 끝쪽에 한 여자가 머리를 거의 다 풀어놓은 뒤 립스틱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 쪽 사람 같았어요. 근데 립스틱을 괴상하게 바르더라고요. 꼭 애들이 장난으로 입술에 마구 바르는 것처럼요. 최대한 시선을 피하고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로 갔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잠시 멍 때리다가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멈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무서워서 얼른 화장실에 나와서는 언니한테 달려가서 언니 화장실이 이상해 이랬더니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빌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원래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혼자는 안 간다네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어요. 그게 한 3년 전에 말레이시아 여자가 살해를 당했대. 국제결혼한 남자가 홧김에 죽였다고 하더라고. 제가 옹알거려요? 상처. 칭찬이겠죠? 고민형? 저는 인형은 좋아하는데 고양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호호? 남친한테 곰인형 큰 거 사달라 해요. 저 곰인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뭔가 큰 곰인형 같은 거는 있으면 되게 좀 곤란할 것 같은 느낌? 그거 어떠나요? 집에 굉장히 그것도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키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따라 좀 못 보던 분이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 보고 들어오신 거지? 저는 침대가 없고요. 저는 침대가 없고 그냥 바닥에서 자고 방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곰인형 놓을 데가 없어요. 아 무서운 거 좋아하셔서 아니 이분들 왜 그래? 나 띄워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곰인형. 근데 곰인형도 은근 괴담이 많아요. 막 입이 찢어진다던가 그런 거. 아무튼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커가며 좁은 집에 고민하던 찰나에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제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집에서 나오셔서
저희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시며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멀어서 저렴한 거지 뭐. 이 집 짓기 전에 내가 여기 텃밭으로 쓰던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집도 놀러 오세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도 좋은 것 같아 아내와 상의 후에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흙장난을 치고 있는데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곰인형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곰인형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 얼마 전에 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곰인형을 잡았는데 피가 났습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까 곰인형 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일단 휴지통에 버린 후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흙장난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 못 봤는데. 아이고, 애긴 안 다쳤고? 저는 그 이후로 얼른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한테 곰인형이 뭐가 들었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거는 그 아줌마가 이제 의도적으로 곰인형을 그렇게 유리 조각에 채워서 버린 거겠죠? 진짜 못됐다. 네, 그런 거고. 소꿉친구. 저는 소꿉친구가 없어요.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쵸, 그 시기이긴 한데 좀 한 달 정도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평소에도 저렇게 울긴 해요.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도 없으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있는데 소꿉친구라고 하는 거 보통 막 아주 어릴 때 막 유치원 친구? 그런 건 없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만나죠. 저에게는 소꿉친구가 있고 그 소꿉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친구가 입원해 있던 시기에 저와 친구가 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 온 날 밤, 저는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저는 부둣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정말 한참을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 멀리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배는 엄청나게 컸어요. 일단 여객선보다도 몇 배나 더 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는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는 어딜 가는 배인지 왜 모두 줄을 서서 있는 건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대꾸는커녕 무표정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고 어떤 장난이라도 쳐볼까 새치기라도 해볼까 하며 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던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발견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친구는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줄은 서서히 줄어들어 친구가 배에 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에 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고 친구를 태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힘껏 친구를 안은 후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안고 달리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진정이 안 돼서 거칠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친구의 병문안도 안 가고 그날 제 꿈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꿈 이야기 역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2주 뒤에 친구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른 친구에게 달려갔고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커다란 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는 사람,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 배가 터져서 장기가 다 나와 있는 사람,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자기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제가 나타나서 자기를 끌어안고 넘어졌다면서 넘어지고 나니 저는 사라졌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였고 제가 나타났던 방향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대요.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꿈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행이라며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친구보다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랑은 한 2명 정도 연락하는 것 같아요. 자주 연락하는 건 2명 정도. 야옹이가 우는구만.
귀신 실제로 한 번만 보고 싶어져요. 그런 게 왜 보고 싶은 거지? 멀리서 딱 5초만. 등심님 어서 와요. 등신님 앞으로 자동 매니저 드릴게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평범한 여자가 퇴근 후에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도 많고 업무 처리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닫힌 버튼조차 누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거울에 머리를 기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가까스로 휙 타더랍니다. 피곤했던 여자는 그냥 같은 아파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는 자기 층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와 옷깃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자는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실례합니다라는 이야기조차 안 하고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와 옷을 벗는데 이상하게 옷의 오른쪽 팔에 핏자국이 흥건히 묻어있더래요. 여자는 재빨리 옷을 벗어서 자기 팔을 확인했지만 팔은 다치지도 않고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어디서 묻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순 없어서 그냥 일단은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파트 모든 집에 경찰이 방문 조사를 하더군요. 그녀의 집에도 경찰이 찾아왔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밤 이 아파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나 물증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목격한 적 없냐는 물음에 여자는 엘리베이터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에 얽히는 게 싫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 시간이 지나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TV 속 남자는 경찰이라며 조사했던 남자였습니다. 이런 건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목격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 포항 M 아파트 괴담. M 하면 생각나는 게 아파트 철자 중에 뭐가 있지? M이면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아, 뭐 목련 아파트래요. 목련 아파트 찾아봤는데 이거는 9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래요. 토요 미스테리는 저는 그때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어렸을 때인 것 같아. 싫어라고 하지 방. 싫어라는 걸 어떡해.
힝. 포항의 M아파트 괴담입니다. 포항의 M아파트에서 9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 아파트의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일하던 인부를 포함해서 그곳에 놀던 아이들까지 총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였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사망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한 여자와 만난 후에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사인을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피해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녀를 만났고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알 수 없는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난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그 여인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길어야 2,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한동안 논란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잊혀졌고 가족들 외에는 크게 화제거리가 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아파트의 27개 동이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입지도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분양 이틀 만에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하나둘씩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망 사건들은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니 다시 무서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공사 당시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또다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으며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이었어요. 다정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 정도를 더 달려간 뒤에 멈췄고 고개를 돌아보니 남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호공에 대고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온 뒤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순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야, 못 봤어? 좀 전에 나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그냥 나도 반갑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며 누구랑 대화했냐고 장난하지 말라면서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으로 향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끝낸 뒤에 저녁 식사를 위해 시장에 다녀오는 길 자신의 집에 문이 열려 있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부르면서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달래주었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더러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의 여자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국 소복을 입고는 1301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빈집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보았던 새벽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의문의 죽음 두 번째입니다. 40대 부부 사건인데요. 이 일은
M 아파트의 112동 808호에 사는 금술이 좋은 40대 부부가 겪은 일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는데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쳤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고.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아내는 1401호 남자의 죽음에 1301호의 여자가 있었다는 괴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내는 그건 그냥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괜한 이야기를 했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을 몰랐으니까요. 계속해서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렸으며 아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습니다. 나쁜 예감은 항상 적중하듯 남편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허공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문의 죽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 아파트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12동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이 괴담이 진짜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1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죽음의 피해자는 시골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705호는 사실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셔서 방 한 칸을 새로 놓으셨습니다. 그 방에 학생이 살게 되었고 이 학생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간 날 때는 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부부가 부모님이자 친구가 되었던 거죠.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집을 나서는 학생에게 차 조심하고 깡패 조심하라면서 당부하셨는데 의문의 죽음 후에는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답니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부터 챙기시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때쯤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이 학생이 1401호의 여자를 보았다면서 자기 죽는 거 아니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부부는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그건 전부 헛소문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학생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했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학생은 무서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부부는 그런 학생을 침실에서 같이 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학생을 진정시키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며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었고 학생은 진정이 좀 되었는지 깊은 잠에 빠졌고 노부부도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인도 심장마비. 이후로 이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112동에 사는 주민들은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공업체인 A건설을 상대로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이라 힘든 싸움이었지만 4년에 걸친 투쟁으로 95년도에 드디어 건설사는 M아파트 입주민 중 112동 입주민에게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12동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에 112동만이 폐쇄된 채로 음침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1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괴담이라곤 하지만 실제로 포항에는 M아파트가 존재하며 그 동 중에 112동만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헐 실화입니까? 있어요. 제가 또 보니까 이게 과거 신문이나 뉴스를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아파트 이름이 90년대에는 목련 아파트였고 2000년대 들어서 용흥동 우방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먹통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건의사항을 올렸다가 계속 무시하니까 이 괴담을 퍼뜨려서 건설사 측에 손해를 보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잠 좀 오겠군. 안 무섭다, 안 무섭다. 근데 이건 옛날에 내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고, 그때는 제가 검색을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네요.
10년 전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32평의 적당한 크기였고 이사를 간 집은 19층이었는데 처음으로 아파트란 곳에 살게 되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신축된 아파트라서 새집 냄새가 진동을 했고 포장지도 다 안 뜯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완료하고 집에 올 때마다 타지 않던 엘리베이터를 타며 집으로 오는데 올 때마다 눈에 걸리던 게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직사각형 모양의 긴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운행되는 동안 밖을 볼 수 있었는데 17층을 지나가면 항상 올라가는 계단 쪽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고 하얀 피부에 정말 인형 같은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 열쇠를 안 갖고 왔나 보다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계단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꼭 제가 혼자 타고 있을 때만 여자아이가 보였고 그렇게 1년간 그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여자아이의 차림새였습니다.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 익숙해져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때문인진 몰라도 이사 후부터는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건 태반이었고 아빠가 보증을 섰던 친구가 도망가는 일로 집안이 쫄딱 망해서 부모님의 이혼이 이르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차압이 들어오게 생긴 걸 막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샀던 그 집과 아빠의 공장과 가게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싼 뒤에 이사가기 일주일 전쯤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이곳과 안녕이겠구나 하며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밖을 보는데 약 3초도 안 되는 사이 습관처럼 엘리베이터 밖을 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계단에 앉아있던 그 아이,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보고 있더군요. 활짝 웃으면서.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문이 열린과 동시에 저는 미친듯이 닫힌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래층에서 누군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고양이 커엽다. 더 울어줘. 나는 저 고양이가 우는 게 너무 싫어. 지치지가 않나봐. 쟤는 8살인데. 엘리베이터에 창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네요. 보증은 심한데 주인공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보증은 진짜 서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한테 돈도 잘 안 빌려줘요. 빌려줘도 꼭 그래요. 친한 친구들이 막 빌려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로 안 친한 애들이 나보고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꼭 제가 많이는 안 빌려주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꼭 안 갚더라고. 안 갚고 나랑 인연을 끊더라고. 나는 10,000원짜리 인생인 건가 20,000원짜리 인생인 건가. 어휴. 우는 거 보니까 암컷냥인 것 같네요.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나봐요. 어떻게 알았지? 아, 제가 집사라서. 그렇군요. 집사는 통한다. 그런 거죠.
집을 차갑게 해주면 잠깐 멈추긴 해요. 아, 그렇군요. 중성화가 답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중성화 시킬 생각이 없으시대요. 양이는 돈 많이 나가요. 근데 강아지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강아지는 냄새가 나서 싫던데. 강아지가 막 냄새난다 이런 게 아니고 특유의 강아지 냄새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아서 집안에 다 퍼지는 느낌이야. 고양이는 그래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잘 모르던데.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하긴 얘가 시원할 때는 잘 안 울더라. 고양이도 고양이 냄새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막 되게 싫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고양이는 쓴냄새 난다던데 진짠가요? 그것보다 약간 포근한 인형에서, 그러니까 인형에 대고 냄새 맡는 느낌이에요. 대고 냄새 맡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 냄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암컷을 키워서. 자취방 이야기. 저는 자취를 참 하고 싶네요. 그쵸, 모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강아지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배변 패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료도 똑같이 먹고 병원도 똑같이 다녀야 되고 접종도 해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똑같지 뭐. 근데 고양이는 좀 더 예민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전 둘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너무 활발했고 고양이는 너무 시크했어. 평소에 얘는 되게 조용한 애거든요. 막 잠만 자고 애교도 별로 없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다가 중간에 잠깐 얘기 중입니다. 고양이가 깔끔하긴 해요. 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반가워요. 자취방에서 귀신이랑 동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박한 얘기인데. 신박한데 좀 심각하다. 자취방에서 겪은 일이야. 어디선가 딱 하고 가볍고 딱딱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잠을 자는 도중이라서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지. 워낙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면 부딪히는 소리가 같았고 기분 나쁜 소리였어. 그런데 그 소리가 다른 곳에서도 나기 시작했어. 조심스럽게 뭔가를 부러뜨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장작이 탈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눈을 뜬 뒤에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 내 침대 맞은편 천장 모서리에서 손톱이 30cm는 되어 보이는 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더라고. 기분 나빴던 소리는 천장과 그 여자 손톱이 조심스럽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어. 얼떨결에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는데 그 여잔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절에 다녀오신 뒤에 달마도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 달마도 그림을 귀신이 돌아다니는 천장 모서리 한가운데에 걸어놨어. 왠지 모를 안정감 때문인지 그런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방심하면서 잠을 자던 어느 날이었는데 따닥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반복돼서 눈을 떠서 모서리를 쳐다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달마도가 걸려있는 부분까지만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겁이 없다지만 이건 좀 무서웠어. 그래서 딱딱한 베개를 던져서 전등을 켰는데 사라졌더라고. 그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 구석진 부분이 그 귀신이 사는 곳이구나 싶어서 구석에 바짝 붙어서 달마도를 걸어놓고 잤어. 그날 밤 그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거꾸로 쪼그리고 앉아서는 미동도 않고 있다가 내가 눈을 뜨니까 고개만 180도로 돌려서 내 눈을 바라보더니 그럼 그쪽으로 내려갈게.
라고 말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지긋지긋한 여자 귀신이랑 동거 생활이 시작됐던 거야. 그 말을 끝낸 뒤에 여자가 재빨리 내려오는데 목은 여전히 등 쪽에 붙어 있는데 두 손과 두 다리로 동물같이 기어 내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느님과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긴 손톱을 벽에 부딪히며 내려오는 소리는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궁금해야 하는데 그땐 전혀 궁금해할 수가 없었어. 그냥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 손가락 하나라도 이불 밖으로 빼내면 그 여자가 확 낚아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꼼짝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었지.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이러단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이불을 확 젖혔어. 그 여자가 내려온 텔레비전 옆 구석에 꼼짝도 않고 나를 째려보고 있더라고.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이야. 난 그 여자랑 눈을 마주친 뒤 다시 이불을 덮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날이 밝더라고. 막상 날이 밝고 나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고 다 거짓말 같았어. 일단 아침이었고 잠을 설쳤지만 학교는 가야 됐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나도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까 세수를 할 때마다 눈을 자꾸 뜨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에 끼얹을 때마다 눈을 떠서 봤는데 눈꺼풀에 폼클렌징이 묻어서 그런지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며 계속 씻고 있는데 세면대 밑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 그 밑에서 갑자기 여자 뒤통수가 튀어나오더니 날 잡으려고 팔을 버둥거리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아직도 목이 돌아간 상태였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에 뛰쳐나와서 머리도 안 감고 학교를 향했어. 물론 공부도 되지 않았고 이상한 내 모습에 친구가 물어서 결국 친구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집에서 자기로 했어. 일주일 동안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가 계속 집을 나와서 살 순 없어서 결국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우선 무서우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를 전부 켜놓고 화장실로 씻으러 갔지. 또 귀신이 나올까 겁나서 볼이랑 턱이랑 이마를 따로따로 씻었어.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안 나타더라고. 다행이다 싶어서 오른손으로 화장실 앞에 걸려있는 수건을 짚고 왼손으로 화장실 문을 닫는데 왼쪽 손목에 차가운 게 느껴져서 뒤돌아보니까 불 꺼진 화장실에서 하얀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어. 그렇게 그대로 기절하면서 들은 한마디는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봤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기분이 들어요? 저는 답답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요. 가위에 안 눌리는 거면 기가 세거나 약한 거라거나 그 둘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기가 세거나 약하면 가위에 잘 눌리고 보통인 사람은 안 눌린대요. 안 눌리면 건강한 거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가위에 잘 눌린대요. 예, 그렇대요. 주인공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마무리가 이상하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무섭게 만들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봤어? 이러고 딱 끝나는 그런 거. 결국에는 주인공은 기절을 했고 뭐 이사를 가던가 했겠죠? 눌려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저는 어땠냐면 그냥 좀 답답하고
한 번은 나는 안 궁금한데 뭐 내 전생이 어떻대. 기가 세면 안 눌리지 않나요? 기가 세거나 약하면 눌린대요. 기가 세도 눌린다는데? 저는 근데 기가 센 건지 약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자다가 갑자기 좀 할머니 같은 사람, 좀 나이 있는 사람이 귀에 대고 막 속삭이는 거야. 막 그러는 거지. 귀에 대고 너 아직도 운전면허 왜 못 따는지 알아? 이러면서 웃어. 막 웃다가 그거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운전해서. 너 전생에 너 교통사고 냈잖아 기억 안 나?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나는 운전면허 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나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지가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원래 좀 귀신들은 거짓말을 잘 한대요. 일부러 막 무섭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어떻게 뭐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저 전생이 있다고는 믿지만 뭐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거니까. 나도 내 전생이 궁금하다. 아마 전생이 파리가 아니었을까? 뭐지 저건? 파리요? 근데 그러니까 전생에 되게 복이 좀 복을 좀 많이 쌓은 사람이 다음 생에 엄청 잘 산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에 엄청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복을 쌓으면서. 그건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맞다. 혹시 저랑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톡에 오나리 검색하시면 톡방 나와요. 주소도 방송국에 있어요. 어머 이거 참 참여해야겠는걸? 소재가 참 신박하다. 가위 눌릴 때 귀신 본 사람도 있어요? 전 없어서. 저는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였던 적이 있어. 그런 괴담도 있잖아요. 가위를 눌렸는데 누가 계속 자기 방 안에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야. 봤더니 누가 막 미친 듯이 자기 딱 누워 있으면은 그 주위를 막 미친 듯이 뛰고 있었대. 어떤 남자가. 저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경험이 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마스크 괴담집, 검은 마스크 괴담집 그런 거 맨날 사서 읽었고 부모님 몰래 그런 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쵸. 그런 거는 꿈도 영향을 주잖아요. 뭐를 봤다던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던가, 그런 것도 꿈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 보고 자면 정말 꿈에 나올 수도 있대요. 가위 눌릴 수도 있고. 은근히 아침이야.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하루는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영문도 모른 채로 쫓기고 있었어요.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길에서 할아버지한테 쫓기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모르쇠였습니다. 그러다 길 끝에 한 할머니가 보였는데 제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냉큼 할머니를 따라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를 쫓던 할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한 후로 또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날이 좀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제 앞으로 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강 위에는 나무 다리가 길게 놓여 있었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하얀 소복이었는데 그때 사람들 속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저를 부르면서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소복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상했지만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일단 그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아주머니한테 입던 옷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한테 건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고 있던 옷을 그 남자에게 전해준 뒤 사람들을 따라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이 너무 생생하고 신기해서 저는 그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제가 꾸었던 꿈이 저승 가는 꿈 아니냐고 난리가 났고요. 저승에서는 생전에 입었던 옷을 저울에 걸어서 죄를 재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거는 방송실 괴담인데 방송실 하면 생각나는 게 화이트데이네요. 화이트데이 게임. 근데 참 방송실도 그렇고 녹음실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번에 녹음했던 그 문희준 괴담도 그러니까 그분이 노래 녹음을 하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따라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헤드셋을 딱 던지고 앞을 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를 막 쳐다보고 있었대. 그래서 거기서 막 불이 나게 나왔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학교엔 하나씩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법이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다녔던 학교는 유독 방송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었다. 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나는 그 괴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생기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집했다.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내가 전해 들은 소문을 먼저 소개하고 그 소문의 진상을 덧붙이는 식으로 적어보았다. 이것은 내가 모두 졸업한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이며 시기에 따라 정리를 했다. 첫 번째,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한다. 오전 10시를 넘어 2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세요. 집니다. 주세요. 집니다. 누가 들어도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고 억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일에 저학년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생겼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리기 바빴다. 이윽고 3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A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들도 방송실로 향했지만 방송실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으며 결국 학교에서는 외부인 침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방법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학교 입학 전 일어났던 사건이며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었던 A 선생님이 갑자기 그날 이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학교를 쉬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A 선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선생님은 퇴직을 하셨다고 한다. 그 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서 잘 들리지 않아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였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방송부의 비군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창문과 함께 비군은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다. 1층이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창문 유리 조각 때문에 비군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해야만 했다.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비군은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비군에게 나를 포함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병문안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이르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긴데 등을 돌리고 방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위해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고 한다.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기감을 느낀 비구는 그만 문 반대편에 있던 창문으로 뛰어갔다.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치고 있었다. 그 말은 즉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창문을 열고 탈출하면 그 여자에게 잡힐 것 같아서 그대로 창문에 몸을 던져서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다. 어떤 얼굴이었어? 글쎄,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뿐이라서 그것까진 모르겠어. 옷은 뭘 입고 있었는데?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았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학급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에게 혼만 났다. 이후 그는 괜찮아진 것 같더니 결국 폐소공포증을 앓다가 퇴원한 후로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세 번째, 90년대 당시 교감이었던 시 선생님이 밤에 학교를 잠입했다. 그리고는 방송실 바로 맞은편 계단에서 테이프를 계단 난간에 묶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해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다. 네 번째, 2달에 걸쳐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방송실 자료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시체가 발견되었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 동네에서 새로 관상어를 기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조사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갔고 그 아이를 데려다 물어봤다고 한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백을 했다. 기묘하게도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건지 아니면 썩은 건진 모르겠지만 눈이 전부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학생이었던 탓에 따돌림을 우려해서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어서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면서 수군댔다고 한다. 더욱 기묘한 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반쯤 정신이 나간 얼굴로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방송실에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근에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졸업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한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방종인가요? 생각 중이긴 한데요. 목이 좀 아파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긴 했는데 중간에 긴 얘기가 있어서 목이 조금 아프다. 잡담이나 하다가 12시를 남겨볼까요? 원래 제가 이렇게 방송 오래까지 안 해요. 보통은 11시에 딱 끝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공포방송은 11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죠. 흠.
그러면 무슨 노래를 틀어볼까나. 원래 공포방송은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핫하죠. 그쵸. 근데 저는 그 사이에는 자요. 그러니까 밤잠은 좀 많고 새벽에 좀 깨요. 이 시간은 다들 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듣다가 자는 사람이 대부분이라.